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증권에서 2차 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년 2차 전지 산업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이 공급망 이슈를 가지고 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아시다시피 여전히 10%대밖에 안 되고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가는데 근데 문제는 좀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도 탄소 배출 규제안인 이 유로7 도입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였고요.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보면 GM이나 테슬라 모두 중장기적인 전기차 투자 전략을 조금씩 재수정하고 있죠. GM만 하더라도 24년까지 누적 40만 대 생산 목표를 이번에 철회를 하였고요. 그래서 약간 좀 속도 조절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근본적인 논의로 다시 최근에 이 논의의 지점이 좀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전동화로 빠르게 넘어갈 것이냐, 전기차로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으로 얼마나 빠르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논의로 다시 그 주식시장의 논의가 조금 이전으로 돌아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왜 공급망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2페이지부터인데요.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요.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150년간 지구 온도 1도 상승했고, 현재 경로대로라고 하면은 한 200년 전후에 걸쳐서 1.5도에서 2도가 상승하는 경로입니다. 세 번째 줄에 써둔 것처럼 지구 온도가 5도 상승하는데 10,000년이 걸렸었기 때문에 사실 20년간 1.5도에서 2도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IPCC나 미국이나 EU 모두 2050년까지는 넷제로 해야 된다, 탄소 배출 중립 달성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담론 하에서 배터리 섹터가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즉 이제 미국과 유럽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2050년 탈탄소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냐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만 보더라도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촉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 규제 강화안을 좀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정말 그들이 좀 거꾸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단순히 숭고한 목적에만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게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화석연료, 예를 들어서 뭐 원유라든지 석탄 같은 화석연료들은 여전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먼저 판을 깨고 다시 화석연료로 넘어가는 쪽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핵 감축대와 비슷한 거죠. 1968년에 핵 비확산 조약 체결됐지만 20년 동안 핵은 오히려 증가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군축이 이루어졌던 것은 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군비 경쟁의 유인이 줄어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군축이 이루어졌던 바를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세 번째 줄에 써둔 것처럼 탄소 중립 역시 어떤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줘야 된다, 이런 뭐 숭고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 당위가 아닌 이익이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게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익이라 함은 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와 일자리 그리고 중국 견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물가, 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는 게 물가 측면에서 이익이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그 미국 소비자 물가와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기여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두는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10년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보게 되면은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을 기여했던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IRA가 입법되던 2021년 전후로 보게 되면 물가 상승분의 최대 42%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다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간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IRA라고 하는 이름에 그 상징적인 답이 있는 것이죠. IRA라 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원론만 봐도 알겠지만 막대한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인플레를 감축시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IRA 같은 경우는 500조 원을 친환경에 쓰겠다라고 하는 법안이니까 엄청난 재정 정책입니다. 근데 인플레를 감축하겠다. 이게 서로 딜레마인데요. 서로 딜레마라기보다는 서로 상충되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탄소 중립 시스템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당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7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가 있는데, 추이가 있는데요. 지난 50년간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70년대에서 80년대 한 2천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1천만 명 초반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권역의 오프쇼어링 때문이었고, 근데 이제 그 결과 나타났던 소득 변화를 보게 되면 이 맨 아래 점선 그래프에 머추어 권역이 이제 선진국 권역인데요. 녹색 점선입니다. 지난 한 30년간 소득 증가율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제조업 종사자 계층, 그러니까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득 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중위 소득 계층일 텐데요. 40%에서 80%, 가로행에서 40에서 8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쪽의 소득 증가율을 보게 되면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이 머추어 선진국 권역을 보게 되면 40에서 80%에 해당하는 이 중임금 제조업 종사자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다른 지역의 40에서 80%보다 훨씬 더 낮기도 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그 머추어 선진국 권역 내에서도 다른 소득 분위 대비 40%보다 더 높은 소득 분위나 80%보다 더 높은 소득 분위 대비 훨씬 더 낮은 소득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30년간 이 선진국 권역에서 계속된 오프쇼어링, 그 과정에서의 이 소득 격차로 이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게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트럼프 당선 같은 현상으로 이어졌고, 정치적인 양극화, 그에 따른 이 갈등을 지금 상당히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모두 정파와 무관하게 제조업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재생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이동성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권역 내의 시설 투자와 해당 권역 내의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탄소 중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권역 내에 유발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치 지형과 맞물리면서 그 당위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견제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이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근데 이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탄소 배출 경제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빠르게 탄소 중립으로 먼저 넘어간 쪽은 탄소 중립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쪽에 재화나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혹은 구매하지 않는 일종의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쪽을 견제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지금 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 이 그래프에 나온 대로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작년 기준으로 10,000 메트릭 톤이 넘어갑니다. 2위, 3위, 4위, 5위 합친 것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이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탄소 중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까 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이 숭고한 목적, 인류가 이제 우리가 후손을 생각하는 세대로 뭔가 진화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게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물가와 일자리, 중국 견제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은 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그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딱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역시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37%가 이 모빌리티 영역이죠. 운송수단. 그리고 모빌리티의 대부분은 자동차이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적절히 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진국 권역들의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의 전동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절히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동차 산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유발 계수가 4.7입니다. 전체 제조업 평균 대비 30% 높거든요. 그래서 권역내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경제적 파급 효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생산 유발 계수는 뭐 제조업만 뿐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 평균을 봐도 거의 40% 높은 생산 유발 계수를 이 자동차 산업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변화를 유발시켜서 뭐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혹은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될 거고요. 시설 투자나 고용 창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동화로의 전환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9년, 20년 때 하던 얘기예요. 2019년, 20년 때 탄소 중립은 구조적이다, 전동화 구조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2020년의 상황과 2024년을 앞둔 현 시점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논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리 협약을 탈퇴했던 트럼프가 이제 퇴진하던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기였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던 시기였고, 그리고 바이든은 파리 협약을 복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은 매달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고요.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전기차 정책은 뭐 노골적으로 미친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은 매달 지금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조 자체는 속도의 문제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세 번째 줄에 1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전기차 시대의 공급망이 워낙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속도 조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급망을 보게 되면 이 11페이지는 이제 내연기관차의 주요 부품 원자재 공급망을 이 국가 기준으로 좀 지도에 표현을 한 겁니다.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자동차 생산할 때 핵심 부품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철광석이랑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원자재나 혹은 해당 부품을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 물론 이것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만 상위 국가들을 보게 되면 유럽이나 아시아 혹은 이제 호주, 브라질 정도로 좀 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내연기관차의 주요 부품 원자재 공급 국가들이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게 되면 좀 변화가 있죠. 일단 전기차에도 똑같이 강철, 알루미늄,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요 공급 국가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여기에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30%를 차지하는 배터리 관련된 광물, 부국들이 공급망에 편입이 되죠. 그러니까 전동화가 된다라는 것, 즉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부국들이 자동차 공급망에 편입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여기 지도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아시다시피 보실 수 있다시피 일단 넓어지죠. 자동차 생산의 주요 공급망이 기존에는 주로 유럽이나 동아시아 그리고 호주, 브라질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 그리고 남미 전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변화는 중국이 더 세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존의 철강과 알루미늄 주요 생산국이었기 때문에 원래도 중요했어요, 내연기관차에서. 근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게 되면 배터리 광물 부국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동차 공급망 내의 지위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 1990년대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공급망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지리적으로 넓어지고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까다로운 중국이 더 세진다라는 거니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 그 1990년대라고 하면은 그런 공급망 난이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였다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적절히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혹은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을 활용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했을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써둔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90년대가 아니라 2020년대라는 거죠. 그 글로벌 공급망 지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발표한 지 한 30년 정도 되어가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이제 0보다 미만이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낮다라는 겁니까?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0을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건데 90년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0 미만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사실 이때는 뭔가 이 시대가 뭐
완전한 평화의 시대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평화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됐던 시기였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때는 이제 WTO가 있기 전이었으니까 중국이 가트 가입 추진하면서 중국의 그때 당시 평균 관세율이 40%였는데 이게 4년 만에 17%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됐었던 시기였고요. 그 결과가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뭐 한 자릿수 초반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한 자릿수 초반이었다가 2009년에 8%로 급격하게 올라왔고 더 큰 변화는 2009년부터 21년까지 8%였던 게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조업에서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는 상황이 지난 한 2, 30년간 나타났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다시 이 그림으로 와주시면 2010년대 후반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진국 권역들, 미국이나 유럽이 오프쇼어링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전역으로 제조업이 이제 분산되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10년대 후반이 되어 놓고 보니까 이 리스크를 하나둘씩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반도체 강국들인 한국,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고 20년부터 팬데믹 시작됐고 2021년에 수에즈 운하 좌초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지수가 역대 최대치로 확대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하나 더 시작이 되었죠. 사실 뭐 이런 분쟁들, 전쟁은 뭐 90년대도 있었고 2000년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와 달리 이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90년대만 하더라도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분의 1이었고요. 유럽까지 합치면 거의 30% 이상을 이 선진국 권역들이 가져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구도가 바뀌어 있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전동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광물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업 대비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공급망을 이 구도 하에서 그대로 둔 상황에서 전동화를 계속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 궁극적인 목적,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중국 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세 번째 줄입니다. 전기차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동화 자체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목표, 물가, 일자리, 그리고 중국 견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동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공급망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야 될 생각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인식은 이 공급망 구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공급망 구축의 그 속도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육성 정책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여전히 정책에 기반하거든요. 왜 트럼프 리스크가 저희 섹터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느냐, 근본적으로 저희는 여전히 보조금과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이 중요한데, 이 정책의 육성 속도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공급망 리스크의 해소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의 안정화가 굉장히 저희 섹터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반대로 기회 요인은 그런 속도 조절을 가져와야 될 만큼 공급망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공급망을 안전하게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기업들은 상당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미국과 유럽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간단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본적으로는 리쇼어링을 깔고 가는데요. 조금 묘하게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일단 리쇼어링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IRA나 USMCA 그리고 인프라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리쇼어링 촉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사실의 나열이니까 시간 되실 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거를 영내에다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 공급망을 적절히 활용할 텐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키워드는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한 국가들 위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렌드 쇼어링의 본진이 어디냐? 인도태평양입니다. 애초에 그 미국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동아시아 중시 전략을 펼쳐왔었죠. 오바마 때 피보트 아시아 외교 정책 하에서 인도태평양 권역을 중시해 왔었고요. 다만
이제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 때 이 TPP를 탈퇴를 하면서 이 전략이 후퇴하는 듯 했으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이 TPP보다 더 강화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IPEF를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IPEF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면 이 해당국들 간의 무역 촉진, 그리고 공급망 구축, 탈탄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미국은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 IPEF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촬영을 기준으로 오늘이 IPEF 총회 날이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도들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이 출국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IPEF는 현재 빠르게 지금 그 회원국들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이고요. 이 구조 하에서 지금 회원국들 간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무역을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미국이 명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2022년 5월에 출범을 한 건데요. 그 바로 다음 달인 2022년 6월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시켜서 MSP라고 하는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또 6월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IPEF와 MSP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면면들을 보게 되면 MSP는 명확하게 유럽 선진국들과 그리고 미국과 친한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IPEF도 대부분 보게 되면 중국을 사실상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자유주의 진영 내에 속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호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지금 보게 되면 리튬, 코발트, 니켈 3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생산량과 매장량 기준 모두 탑5 안에 들어가고요. 니켈 생산량만 제외하면 다 탑3 안에 들어가고, 니켈조차도 매장량 기준으로는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일단 이 메탈 강국이고요. 근데 호주는 그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이브 아이즈의 회원국이고, 오커스 동맹의 한 축이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이 호주는 마침 본인들이 제조업이 약하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조업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핵심 광물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도 표현을 하는 게, 이 본인들의 그 입장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현이 없습니다만 유사 입장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like-minded country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해당 국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과 아까 비슷한 스탠스예요. 자유주의 진영 내에 속한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이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흐름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제 국가들이 좀 공급망을 재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이 진영 내에 공급망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써둔 것처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 내 공급망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고요. 물론 진영 간의 공급망 분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고요. 다만 배터리는 유난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 디리스킹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ICL인데요. ICL은 이스라엘 케미칼 리미티드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 화학 기업이고요. 근데 여기에 점선이 지금 대만으로 가 있죠. ICL, 이스라엘 기업이 대만에 있는 LFP, 인산철 배터리 스타트업과 협력을 해서 미국 미주리주의 LFP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만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들이죠. 그러니까 이 진영 내에 있는 국가에 속한 기업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일단 셀메이커들을 봤을 때 이 인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구축해야 지금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안에서 호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호주를 적절히 활용하는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거다라는 것이고, 셀메이커 안에서는 LG 엔솔이 조금 더 이 요충지에 투자를 잘 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들은 이 안에서 차별화는 딱히 보이진 않아요. 포스코나 에코프로, LG와 모두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공급망 구축 과정의 현황이고요. 유럽은 좀 더 간단한 게, 리쇼어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해요. 다만
리쇼어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야 되죠. 근데 사실 유럽은 지금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 줄이는 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매칭 보조금 제도거든요. 매칭 보조금 제도는 뭐냐면 지금 유럽 내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던 기업들이 미국의 IRA 제도가 너무 세니까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미국에다 투자를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다 보니 유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EU 집행위원회에서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각 국가들에게 너네도 미국이 주는 만큼 보조금을 줘도 된다라고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각 국가별로 보조금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열어준 거죠.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각 국가들 너네들은 매칭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은 보조금을 줘도 된다라고 열어뒀을 뿐인데 요거는 사실 권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열어뒀을 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 각 국가들은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리쇼어링 효과는 사실 크지는 않고요. 그나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이나 그리고 그 중국 견제, 나아가서는 또 탄소 중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는 에코쇼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비슷한 건데요. CBAM과 비슷한 철학인데 탄소 배출량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공급망을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녹색산업법이 그런 철학을 좀 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프랑스가 지금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한 10% 내외거든요. 근데 이 비중을 15%까지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주로 친환경 산업 위주로 제조업을 키우겠다라고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공급망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쪽은 구매하지 않는 혹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전기차도 당연히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유럽은 지금 이 전기차 목표치는 제일 강해요.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제일 강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줄 돈은 없단 말이죠. 전기차 보조금은 영국은 폐지가 됐고 독일은 반토막이 나 있고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리쇼어링 보조금도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LFP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탄소 배출 규제 강화되고 2035년에 내연기관차 못 팔게 만드니까 전기차는 팔아야 되는데 보조금은 줄고 리쇼어링 할 수 있는 보조금도 사실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가 배터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중국 본토에 대부분 LFP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LFP를 마냥 중국 본토에서 사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모로코입니다. 아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호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호주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모로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로코는 글로벌 인광석 매장량,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원재료인 인광석 매장량의 70%가 모로코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북아프리카의 서쪽에 있죠. 이쪽에 있으니까 요 지브롤터 해협만 지나면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로마 제국의 한 지역, 한 위치였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유럽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실제 르노나 스텔란테스 같은 유럽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 화유코발트나 틴치 같은 기업들도 이미 투자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도 모로코에 LFP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권역별로 지금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요충지에 대한 투자를 적절히 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실적이랑 밸류에이션 팩터 측면에서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주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좀 종합을 해보면 권역별 공급망을 일단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다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배터리는 변동비 비즈니스입니다. 전체 제조 원가에서 80%가 변동비고 그리고 그 변동비의 대부분이 광물입니다. 변동비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화학 산업이죠. 정유화학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100년 전에 정유화학 산업이 성장해 가던 경로와 비슷한 구도를 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산업을 재편할 수 있었던 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확보했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 산업 역시 누가 수직 계열화하느냐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메이커 중에서는 LG그룹이 확실히 좀 앞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역시 지금 배터리 산업이 갖고 있는 이런 원가 구조의 특성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급망의
리스크 확대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해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당연히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 모든 논의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키워드다라는 점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모두 부합하는 기업들을 봐야 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리스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안정적인 공급망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전까지는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키워나가겠죠. 다만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유럽은 30%, 미국은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구도 하에서 그냥 이런 공급망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전기차의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건 그냥 스스로 목줄을 중국한테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오펙 그리고 러시아 때문에 미국이 썩히고 있는 골치를 감안을 해보면 전기차에서 그런 구도를 중국과 또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망 구축 전까지 전동화 전환 속도가 더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률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안은 첫 번째는 이퓨얼입니다. 아까 2035년에 유럽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발표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서 조항이 있죠. 이퓨얼 써도 된다. 이퓨얼 쓴 내연기관차는 제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는 악마의 디테일이죠. 이게 그 내연기관차인데 이퓨얼 쓰면 내연기관차를 안 친다라는 거잖아요. 이퓨얼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포집을 하게 됩니다. 탄소 포집을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없네요. 그 탄소 포집을 하기 때문에 그 생산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탄소고요.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은 지금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다라고 하지만 이퓨얼 쓰면 된다라고 열어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비 규제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연비가 좋은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야 될 동력이 점점 생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급망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공급망 리스크가 덜한 하이브리드를 대안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 대비 탄소 배출량이 한 3분의 2 정도, 한 30%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저희는 2032년 기준으로 4,000기가 정도 배터리 수요 보거든요. 이게 4,000기가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한 5천만 대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5천만 대가 좀 안 됩니다. 2030년 기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제시하는 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6천만 대거든요. 2030년 기준으로. 근데 저희는 2032년 기준으로 5천만 대 정도 보고 있고요. 훨씬 더 천장의 눈높이를, 우리가 보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망 리스크 감안을 했을 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제 중국 리스크죠. 어느 누구도 유럽이랑 미국이 절대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디커플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논의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디리스킹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우리가 고려를 한 후에 수급 전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2032년에 한 3,900기가 보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걱정 없이 싸워볼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그 안에서 중국 내수 빼고 미국과 유럽의 LFP 침투율을 한 30%까지는 가정한 이후에 그거 빼고 해서 2,000기가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는 증설보다는 이제 누가 이제 수주를 잘 채워 나가느냐의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급망 리스크를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수주 전에서 앞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공급망 구축과 수직 계열화 그리고 리사이클링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수요 성장의 둔화 리스크도 좀 확대되는 국면인데 그 안에서도 2024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팩터가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향후 1년을 봤을 때 중간중간에 트레이딩 기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